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모 방송국의 요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현재까지 해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혁을 할 거냐, 과연 보유세를 강화할 거냐, 이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기왕이면 여러분들께 보다 자세히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방송국에서 준비한 그 질문에 제가 여기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재명 정부가 현재까지 한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따라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이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지난해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빨리 올랐잖아요. 특별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굉장히 집값이 폭등했는데, 이에 따라서 여러 규제책을 내놨는데 왜 효과가 없었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하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6.27 대책, 9.7 대책, 10.15, 그리고 올해 1월 29일 나왔던 129 대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6.27과 9.7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고요. 그리고 10.15 그리고 129 대책은 공급을 어떻게든 많이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일단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정책이 기본적으로 거래를 억제는 정책이죠.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매할 때는 사전적으로 허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굉장히 제약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 돈이 있지 않으면 구입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언뜻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집을 못 사게 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부에서도 생각했을 것 같고 또 일반인들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니까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이사를 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지역, 더 큰 집으로 가는 그러한 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또 주택담보대출이 아주 급속도로 축소해 버리니까 기존에 주택을 시장에 내놨던 사람들도 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매물이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 3월 초만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주택을 팔아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에 자기 주택을 내놓은 총 매물이 9만 5천 호 정도 있었는데, 이게 올해 초에 가면 이게 5만 5천 호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4만 호 정도 줄었다는 거죠.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매물이 잠기게 되니까, 매물이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마저도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도리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새집주택 공급도 보니까 그 9.7 대책에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 임기 기간 2030년까지 실질적으로 입주 가능한 주택이 거의 없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니까 다시 또 집값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129 대책을 내놔서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을 6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실제 2030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주택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먼 미래의 숫자만 제시했지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이건 공급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은 기존 주택이 매물로 많이 나오는 공급이어야 되는데 그건 막아버리고, 새집 공급은 먼 미래의 숫자,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니까 오늘의 패닉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키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2023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던 추세였는데, 그래서 2025년 3월 초, 3월 1일에 한 9만 5천 호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감소했다는 거죠. 6.27 대책 나오니까 잠깐 매물이 늘어난 듯하다, 도리어 더 거래를 못하게 되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겠네 하면서 매물이 계속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월 초만 하더라도 그냥 5만 5천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자,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억제하려 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매물 상황을 봤잖아요. 1월 초까지만 해도 이게 매물이 계속 줄어들었다. 지난해 3월 초만 해도 무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9만 5천 호였는데 올해 1월 초가 되니까 5천 호 정도로 줄어들더라. 무려 4만 호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에 만료 예정되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원목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했죠.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담보대출을 이제 재연장하지 못하도록 LTV도 뭐 0%로 줄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세금을 중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전역에서 5만 5천 호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한 6만 8천 호까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13,000호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는데 실제 그렇다 가격이 현재 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실제 가격이 아직 안 떨어지는데 앞으로 적어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요 곡선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움직임이 없다고 보면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또 거래량도 좀 약간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장기 면성이 나타날 거다. 장기적으로 가면 왼쪽으로 이동해서 거래는 더 위축되고 또 가격은 가격대로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 뭔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부터 개혁돼야 된다라고 주장해 오셨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실효 보유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택 가격 대비 매년 정부에 내야 되는 보유세는 어느 정도냐,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15%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ECD 평균은 한 0.33%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0.83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1%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실제 주별로 좀 다르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있는 주들의 경우에는 2% 넘는 경우도 좀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 캘리포니아 정도가 한 0.8%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0.49%,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3배 이상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실효 보유세율이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보유하는데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는 거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집값을 굉장히 띄우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래세 있잖아요.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죠. 취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취득세라고 하고, 양도소득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그에 따라서 최대 0.4%까지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그 양도소득세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높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세는 아예 없고 등록세 정도, 등록 비용 정도만 정부가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대부분 선진국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국제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높다 보니까 내가 설사 집을 팔고 딴 데로 가고 싶어도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야 돼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의 가치보다 내가 보유하게 되는 재산이 줄어들고, 그거 가지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취득세도 또 많이 내야 되니까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의 가치보다 더
작은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퇴로를 차단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매물 잠김이고 그게 바로 공급을 부족하게 하는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새집 공급뿐만 아니라 헌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 주택이 공급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거래세가 높아서 그렇다. 그리고 또 동시에 보유세는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유세 실효세율은 우리나라는 OECD의 절반도 되지 않고 미국에는 한 7분의 1밖에 되지 않은데 거래세는 반대로 OECD 국가의 한 3배 정도 이상 이렇게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보유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거래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 팔고 다른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중요한 이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거래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 표준, OECD 표준과 정반대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는 상당히 낮은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거래세가 너무 높고 보유세가 너무 낮은 이렇게 가분수적인 기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고 마비되고 그래서 이 매물이 잠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선진 시장은 굉장히 순활이 원활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주택은 그냥 거주의 대상이지 투자의 대상은 아예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그냥 단순하게 거주의 대상인가요? 사실은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미래의 나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것을 팔았을 때 내가 거기에서 얻는 어떤 자본 이익, 양도 차익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주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투자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투자의 수단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거주만 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그냥 중과해가지고 너 그래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다 이거 세금으로 토해내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징벌적인 과세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그동안 계속 써왔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는 선진국 스탠다드는 시장 유동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쉽게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는 왜 이렇게 보유세가 높으냐? 사실 이 보유세가 높은 이유가 이것도 하나의 철학인데요. 이 보유세를 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은 다른 지역, 농어촌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에 학교도 좋고 학원도 좋고 병원도 좋고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고 또 교통도 제일 편리하잖아요. 이러한 아주 양질의 풍부한 인프라가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거기는 인프라가 좋으니까 당연히 인프라를 사용하는 그 지역의 그 거주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 그 인프라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치안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실제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는 그 지역의 인프라가 좋으면 좋을수록 또 실질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에 이 보유세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유세는 굉장히 낮고 거래세만 굉장히 높여가지고 징벌적으로 과세해가지고 차익이 생기면 투자 수익이 생기면 정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뭐 이런 입장이 있다. 철학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여러분 뭐 금방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다주택자들은 한결같이 서울 집값이 계속 우상향할 거다.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뉴욕, 런던 집값과 비교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서울의 집값이 뉴욕이나 런던 집값과 이렇게 비교해서 정말 비싼 거 아니다. 그거 뭐 비슷한 수준 아니냐. 한국이나 뭐 런던이나 뉴욕이나 다 국제 도시니까 당연히 그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지난해 도이치방크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도이치방크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전 세계 주요 도심의 아파트 가격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제곱미터당 몇 달러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23,000달러 정도 되더라. 여기 뉴욕은 18,500달러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뉴욕하고 비교해보면 서울이 더 비싸더라 하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상이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87,000달러 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2배 이상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우리나라 서울이 뉴욕보다 2배 이상 더 비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도이치방크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각 도시별 1인당 월 소득으로 나눠 봤더니 우리나라는 6.98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이 좀 약간 비슷한데 서울이 단연코 1위더라는 거죠. 뉴욕도 이게 한 3.6 정도 돼가지고 서울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눈부여서 나온 자료인데 전 세계 150여 개 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프라이스와 인컴 그 비율을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한 28배 정도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부부가 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28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아서 그래서 저축을 하면 28년 뒤에 서울에 있는 평균적인 90제곱미터, 국민평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90제곱미터 아파트를 하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절반을 쓴다고 그러면 이게 28 곱하기 2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6년 걸려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다 그냥 죽는 거죠. 그냥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위에 있는 도시들은 이게 다 후진국 도시거나 중국 도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와 비교할 수가 없고 그 밑에 여기 보시면 선진국 도시는 런던이 이게 한 15.6이고 파리도 15.2, 동경도 14.8 그리고 뉴욕은 13.7 그러니까 한 14 정도 되니까 서울의 딱 절반 정도 되더라는 거죠. 앞서 도이치방크 자료 가지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PIR이 한국의 서울이 미국의 뉴욕보다 2배 정도 높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눈비호 자료 가지고도 봐도 2배 높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혼동하시는 것이 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PIR이라고 있어요.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그냥 90제곱미터라든가 뭐 제곱미터당이라든가 뭐 아파트만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의 평균 가격을 서울에 있는 주민들의 평균적인 가계소득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립주택 빌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국제적인 비교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주택의 규모와 수준을 생각해보면 아파트 제곱미터당으로 하거나 아파트 90제곱미터로 해서 그걸 소득으로 나누어서 PIR을 계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역대 어떤 정부도.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이 너무나 지나치게 주택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동안 세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유하는 데 부담이 없고 거래하는 데는 도리어 굉장히 힘드니까 더 투기가 더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가 저축해서 살 수 없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가계대출이 GDP 대비로 제일 높은 편이다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전 세계 OECD 국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한 3위, 4위 정도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보증금도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한 130%가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연코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빌려가지고 억지로 집을 사면서 그 집값이 계속 더 올라가길 바라는 거예요. 돈을 빌렸다는 것은 내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가 주택을 산 거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폭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내몰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계자산 중에 한 70%가 다 부동산에 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미래 먹거리에 갈 수 있는 투자 재원이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택가격이 높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집을 사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제일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집값이 서울 특정 지역만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특히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젊은이와 집을 갖고 있는 중산층, 고령층과 그 격차가 또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사회 양극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던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보유세는 OECD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적어도 2배 정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를 현재는 연간 15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걸 300만 원 정도라도 높여줘야 된다. 다만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드맵을 짜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보유세를 계산할 때 일단 제일 먼저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해서 각 주택마다 공시 가격을 산정해요. 그 공시 가격은 현재 시장 가격의 한 70% 정도 돼요. 그럼 거기에 재산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한 60%까지 낮춰져 있어요. 지난번 정부 때 80% 수준이었던 것을 끌어내렸는데, 다시 또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70%에서 80, 90%를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와 함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현재 60%까지 낮춰져 있는데 70, 80으로 계속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건 없애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실효 보유세율이 높아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뭐 법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보유세율 자체를 지금 최고 세율이 0.4%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올리면 돼요. 뭐 0.8%까지 끌어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이제 거래세는 이걸 더 이제 계속 낮춰야 되는데, 특히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이 중과하는 방식보다는 이걸 좀 낮춰져 가지고,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낮춰져 가지고 시장이 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이것 하기만 하면, 그러면 뭐 신규 주택 공급을 염끌이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당장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은 정말 안정화되고 거래는 또 활성화될 거다. 이것만 하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수요 관리 정책, 627 대책이라든가 1015 대책, 이건 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이것만 정상화해주면 된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예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가 아니라 전체 주택을 전부 다 합해서 계산해야 된다. 서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그냥 여러 주택 갖고 있으면 중과하고, 한 채만 갖고 있고 장기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공동화가 더 생기고, 또 서울의 집값 더 많이 올라서 또 사회 양극화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채가 됐든 두 채, 세 채, 10채가 됐든 간에 전체를 전부 총 주택 가액으로 계산해가지고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강남 쏠림 현상도 해소할 거다. 사회 양극화도 해소할 거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공직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한테 너희들 집 팔아, 앞으로 집 살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직자들이, 대통령실 뭐 비서관부터 장차관,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만 즉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국회의원들도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사실 지방에는 그 지역구에는 전세라든가 임대해서 살고 있으면 서울 강남에 자기 주택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당연히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로드맵을 발표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올린다, 이건 변화 없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시그널에 맞춰서 움직일 거다. 시장이 정상화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요약을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도록
해야 된다. 또 이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총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과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세제 정상화를 하면 정말 부동산 공화국의 체질을 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만 되면 그럼 부동산에 쏠려 있는 그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R&D 스타트업으로 막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주거가 안정이 되면서 청년들이 주택가격이 더 이상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도 우선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차근히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면 나중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꿈을 갖게 되고 그러면 결혼도 하고 또 출산율도 높아질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인구 고령화율도 그 속도가 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추락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중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또 사실 틀려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장과 함께 가는 정부가 성공하는 거다. 이게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세제 개혁이고 세제 정상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부동산 세제 이것만 정상화만 하면 여러 가지 규제 다 없애고 시장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성공하는 시장, 성공하는 정부가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정책을 썼을 때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또 성공할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그 당시부터 그때 막 집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뭐 부동산 대책을 계속 막 내놓으면서 총 뭐 28번을 내놨는데 이렇게 여러 번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지금도 계속 욕을 먹고 있지만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게 최근 KBS에서 조사한 건데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57%, 반대가 35%더라. 그래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저항이 좀 약화됐다. 그러니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어쨌든 SNS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강요 회의라든가 비서관회의에서도 계속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설마 말로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믿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성공하려면 이 보유세만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세는 많이 낮추어줘야 된다. OECD 평균 정도로만 하자. 보유세는 OECD 평균 정도 2배로 높이고 거래세는 OECD 평균 정도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로 낮추어줘야 된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종합부동산세 해가지고 그걸 높여주긴 했는데 거래세는 더더욱 높여버리니까 옴짝달싹 못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패닉 바잉하고 그래서 집값이 3배 이렇게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지난해 출판했던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만병의 근원은 바로 이 부동산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멘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정말 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값이 예전처럼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 뒤에도 보유세, 거래세 이걸 건들지도 않고 그냥 도리어 반대로 거래세만 계속 높여간다? 이러면 집값은 폭등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위 공직자들이 말과 달리 행동은 서울, 강남 똘똘한 한 채뿐만 아니라 다주택도 계속 갖고 가더라. 그러면 또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을 한쪽으로 완전히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 시그널을 잘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목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이 채널도 더 키워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